시험이 끝난 날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놀 게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험 기간에 마치 우리를 약 올리듯이 마냥 좋기만 했던 날씨를 생각해보자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날씨가 흐려지는 건 반칙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날에 구름이 우중충하거나 비가 잔뜩 온다면 그건 또 그것 나름대로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집에 콕 틀어박혀 뒹굴거리기에 굳은 날씨만큼 좋은 건 또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날씨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시험이 끝났는데. 매일매일 이런 식의 문장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들이 가는 날 비가 온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전히 네가 옆에 있는데. 퇴근길에 내린 비로 차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주말인데. 어쩌면 비, 구름, 바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있을 좋은 일이 날씨가 되나 봅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오랜만에 시험기간 얘기를 듣네요.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았던 시험기간인데 네. 그립네요. 요즘엔 또. 너무 그립죠. 네. 또 오늘은 시험기간에 잘 어울리는 책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 완서 누나, 박완서 누나의 책을 읽을 텐데 오늘의 책은 뭔가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그 남자네 집입니다. 먼저 박완서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931년생으로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소설가 박노갑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적이고 경험이 실린 글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읽을 그 남자네 집에서도 박완서의 이런 경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6.25 시절 미군 PX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자녀의 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완서 작가를 대표하는 부분은 남성 중심의 문학사에서 여성 문학의 시대를 연 작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옥,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그리움을 위하여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을 책 그 남자의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사랑에 대한 자전적 장편 소설입니다. 50년 전 첫사랑인 그 남자네 집을 발견하면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며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박완서 특유의 리얼리즘과 일상과 일탈의 팽팽한 대비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걸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읽어는 누군가요? 네, 오늘 읽어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말하는 로맨스 정희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어휘력을 늘리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책에는 복개하다, 군기, 개겐다 등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찾아보면은 저희의 어휘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또 시험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다 보면은 이제 삼성 직무고시는 자동 준비가 된다. 그죠. 젠체하다. 젠체하다 정도는 어렵지도 네, 않죠. 그렇죠. 겸양하다 뭐 이런 게 네. 나왔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 노니 씨의 읽어야 할 이유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이 책을 이제 언어의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완서 작가를 두고. 근데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슨트나 아니면 어떤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복개하다, 군기, 개겐다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개겐다란 말을 쓰면은 야, 너 그런 말도 쓸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가 더 그렇죠. 먼저 나오니까 이게 어휘력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학거리를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6.25 시절부터 베트남 전쟁 등 어떻게 보면 한 권의 현대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또 저희 시절은 겪지 못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 오전반, 오후반 이런
경험 같은 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대화할 거리가 많이 없는데 이런 걸로 대화거리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자전적 소설이라 그런지 TMI가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써놨나? 그리고 너무 솔직했거든요. 여기서. 너무 솔직한 게 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는 뒤에 있다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랜만에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이런 네, 감정? 노니 씨 오늘만인가요? 아, 네, 요즘에 조금 네. 좀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피식 이런 것들이 다시 한 있으시- 번씩 생각이 났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아무리 첫사랑이라도 그렇지 이 남편이 버젓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근데 이게 불륜을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솔직하게 지금 그려냈기 때문에 제가 유교면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이 책을 굳이 권하고 싶진 않다. 네. 네. 특히나 유교면의 입장에서 볼 때 더 기가 차는 건 본인이 그냥 에이 바람을 펴야지가 아니라 그 심리 때문에 남편에게도 바람을 펴보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얼마나 진심이 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피면 이제 나도 죄책감 없이 필 수 있다. 요거는 너무 이 국민 정서상 그렇죠. 이게 한국인 그렇습니다. 정서상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네, 그렇다면 노니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이나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요. 첫사랑의 내용보다 이게 좀 시대를 많이 표현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책의 서평에는 일상과 일탈의 팽팽한 대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칫하면 독자들이 찌푸릴 수 있는 일탈, 여기서는 불륜이죠. 그거를 좀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첫사랑이라는 소재가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를 담는 건데 왜 제목이 그 남자의 집이라고 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역시 박완서는 가도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박완서 작가의 책을 이제 제가 두 번째 읽은 거거든요. 저희가 시즌2 때 네. 아주 오래된 농담. 그걸 읽었고, 이 두 번째로 이제 그 남자네 집을 읽었는데, 박완서 작가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글을 잘 쓰지? 특히나 이 대화체에서 이 글쓰기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나중에 희곡을 썼다면은 어땠을까?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의 타겟은 전후 세대 또는 50대, 60대 중년 여성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은 뭐 시어머니, 뭐 출산, 뭐 이런 얘기, 이런 부분에서 구구절절 공감했을까? 이 책을 읽으면 나보다 훨씬 더 몰입해서 잘 읽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박완서의 일기장 또는 사후에 발간될 회고록을 미리 들여다본 느낌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챈들러입니다. 모든 책이 그렇겠지만 유독 읽으면서 제발 여유를 좀 갖고 시간 제한 없이 예컨대 다음 주 언제까지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요런 거 없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너무 절절하게 느끼면서 독서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읽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책은 그러니까 천천히 읽자면 한없이 천천히 읽을 수 있고 빨리 읽자면 정말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니 씨랑 로맨정 씨가 다 얘기한 그 생생한 묘사, 네. 마치 그 시대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이게 넘어가자면 그냥 훅훅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속독을 한 사람이 아닌데 그 대각선 읽기 그걸 왠지 해볼 수 있었어요. 아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동대문 시장을 묘사했구나. 그렇죠.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시대 명륜동을 그냥 묘사했구나. 여기서 그냥 박수무당이 어떤 대화를 하는 건데 그게 대략 어떻게 하겠는지는 알겠다. 스르륵 대각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면 빨리 읽는데 진짜 그러지 말기를 권하는 이유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후의 시대상을 잘 녹여냈다. 네. 이 말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진짜 그 곳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진부한 표현인데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기분이에요. 캐리한 거죠. 네, 게다가 이게 무슨 언제나 뭐 그런 시대상을 녹여내는 건 많지만 이게 그걸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나 우리가 평소에 가기 힘든 곳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동대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도 명륜동이고 나오고, 네. 성신여대고
종로니까 광장시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한 번씩 가봤던 곳에 과거를 여행하는 기분이니까 머릿속에 자동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행하듯이 하면은 뭔가 VR 느낌도 얼핏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제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라 라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항상 내가 되게 보내왔던 이런 추억팔이를 네.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유독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응답하라 시리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겠구나 싶으면서 되게 부러운 거는 그런 영상으로 추억팔이를 하는 거 말고 글로써 내가,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기억 안 날 때 말고 정말 청년으로서 뭐 아니면 중년으로서 이렇게 절절하게 느낀 그 순간을 누군가가 이렇게, 게다가 이런 명문가가, 네. 명소설가가 이렇게 글로 남겨준 건 되게 선물 받은 기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도 되게 가치가 있지만 저는 되게 바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70 먹었을 때 혹은 60 먹었을 때 누군가가 2000년대를 혹은 2010년대를 이런 식으로 좀 글로 되게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 시대의 명문가가. 그렇죠. 그럼 누가 얼마나 있을까요? 좋을까. 네. 저렇게 누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요즘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나이 때 이런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뭐 박준. 기대해 봄직합니다. 네, 박준 시인이나. 네. 그리고 이 책 어쩔 수 없이 저번에 읽었던 오래된 농담이랑 뭔가 엮어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이 너무 또 가족 잔혹사를 그렸어요. 네. 뭔가 보면은 이게 박완서가 창조해낸 결과물을 보고 읽은 제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왠지 박완서는 정말 한국 사회의 지독한 안티였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결혼 제도에 대한 엄청난 안티였을 것이고 그 안티가 하필 글을 이렇게 기똥차게 잘 쓰는 바람에 결혼 제도에 대한 금서인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요새 요런 식의 결혼 생활은 좀 옛날, 그렇죠. 너무 옛날 얘기죠. 그렇죠. 옛날 이야기라서 요새 누가 그래 일 수도 있겠고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이런 결혼 생활, 뭐 며느리는 어때야 한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읽는 내내 끔찍했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걸 읽고 여전히 박완서는 정말 갓 완서인데 네. 이제 왠지 좀 박완서 작품을 안 찾아보겠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농담을 읽고 나서는 진짜 박완서 작품을 너무 많이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전적이라서. 그렇죠. 아까 제가 읽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정확히 하나가 그겁니다. 그거죠. 솔직해도 너무 TMI. 솔직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덕질을 하는 누군가에 인간적으로 실망한 느낌? 이 사람은 글을 참 잘 쓰지만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 요런 느낌 때문에 되게 좀 망설이게 되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에 읽었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초상을 그리던 바질 호월드가 네. 이 그림에는 내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라고 하면서 출품을 거부하잖아요. 네. 딱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저도 이 박완서 작가의 책을 많이 읽어볼 생각이었으나 네, 이 책으로 인해서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지금 박완서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인데 네. 벌써 끊기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좀 더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많이 소비한 다음에 네. 이 책을 읽었으면 제가 조금 더 이 책을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겪고 왔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박완서 작가의 책을 두 번째로 읽은 건데 벌써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좀 아쉬웠습니다. 좀. 잘못 읽은 걸 수도 있겠는데 표현하자면 박완서 출구책이다. 출구가 여기 있었네. 박완서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네. 끝이 될 수도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게 시작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저보다 이제 아주 오래된 농담을 읽었을 때는 거기에도 좀 자전적 이런 내용이 많았나요? 그건 자전적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를 너무 잘 묘사해냈다. 묘사? 네, 그냥 이런 대단한 작가다라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이게 자전적 소설이란 말만 없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게 약간 셀링 포인트가 돼서 나온 거니까 자전적 소설이라는 게 조금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농담도 너무 끔찍한 내용이 너무 아름답게 담겨져 있었지만 요거는 요것도 똑같아요. 너무 끔찍한 내용 읽다 보면 막 환멸이 나기도 하고 네. 끔찍한 내용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데 그게 하필 누군가의 자전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 끔찍함, 그 똥내가 네. 왠지 더 리얼하게 나는 느낌? 그렇습니다. 네.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연관지어 아무거나 이야기해보는 연관 검색어 시간입니다. 먼저 로맨스 정씨. 네. 박완서 작가가 성북구의 작가거든요. 네. 성북구의 자랑이다. 제가 이거 성북구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제가 또 성북구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또 마라탕 전도사 아닙니까? 여기에 성신여대 입구역에 마라샹궈 제가 1등으로 뽑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애정 마라샹궈라는 곳인데, 여기 마라샹궈가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서울의 마라샹궈를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가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맛있는 이유는 일단은 맵기 조절은 어디서나 다 되는데 이제 얼얼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매정 마라샹궈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서를 생각하면서 그 성북천이죠 지금. 네. 성북천을 한번 좀 걷다가 성신여대에서 맞아요. 마라샹궈 한 접시 드시고 가시면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맵기는 보통 뭐 매운, 보통, 순한 맛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얼함은 뭐 어떻게 표현되나요? 얼얼함은 이게 얼얼한 게 이제 약간 뭐 고추 기름이나 예. 이런 혀에 그런 붙는 거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맵기는 약간 고춧가루의 농도를 말한다면은 이제 얼얼함은 고추 기름의 그런 감싸는 맛? 이랄까요? 그걸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곳입니다. 네. 네, 다음은 챈들러 씨. 네, 저는 오랜만에 다시 프렌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프렌즈 시즌 1의 첫 번째 시즌의 13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바람을 피고 싶다. 일단 집이 답답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큰 애정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서 그 문제적 그 남자에게도 그렇게 큰 애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미련이 좀 많이 남은 상태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피면서 오히려 활기가 돋는 거예요. 집에서도 활기가 돋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남편에게 바람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이 13번째 에피소드에 조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조이의 아버지가 잠깐 조이 집으로 묵으러 옵니다. 무슨 출장 때문이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도중에 바람을 피는 걸 이제 아들한테 걸려요. 조이가 그거를 안 다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 당장 엄마한테 이르겠다. 하고 엄마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아버지한테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네. 내 집에서 뉴욕에 와서 이제 자기 집에 묵는 거니까 내 집에서 지낼 거면 그 아주머니랑 바람 피지 말라고 감시할 거라고 네. 하고 이게 인지상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뉴욕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없을 때 이 조이한테 와가지고 좀 장난식이긴 한데 머리를 툭 치면서 너는 그걸 왜 까발렸냐고. 그걸 내가 눈치 못 채고 있을 것 같았냐고.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데. 하지만 바람을 피우고 나서부터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해피했는지 너는 모른다고. 바람을 피면서 그 사람이 너무 활발해지고 그 사람이 즐거워지고 그 사람이 막 에너지가 샘솟아서 집을 그냥 겉도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오히려 더 잘한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네. 효과를 불러왔다. 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번 집에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해피한 사람이 이제 다 여기저기 해피한 기운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만 잘한다는 게 뭐 돈을 잘 갖다 준다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막 꽃도 갖다 주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껴진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여기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그러니까 좀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한 사람과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여기서 어쨌든 어떤 감정적인 무리가 온다고는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과 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우리의 이 해피한 이 잘 굴러가던 관계를 너가 일러 바침으로써 이게 다 파탄나지 않았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조이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엄마의 말을 듣고. 말을 듣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러면서 이 영어를 한글로 어떻게 옮겨야 되지? You deserve more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에피소드가 네. 끝나는. 네, 저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노구 일본어로 욕하기가 떠올랐습니다.
네, 이거 노인 씨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저 봤거든요. 네. 저도. 네, 9분 24초짜리인가? 어떠십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네. 야, 이 시트콤 요새 안 하나? 왜 안 하나 싶네요. 아. 네, 저도 다 봤었던 건데 네. 다 까먹고 지금 노인 씨 덕분에 다시 보고 재밌었습니다. 네, 이게 주인공 신구 씨가 맡은 노구가 이제 큰 집이에요.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노구 씨가 전화로 일본어로 욕하는 거예요. 막 제가 일본어는 뭐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혼의 한타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쨌든 너무 재밌어서 여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시어머니를 욕할 때 안따노 오카상 하면서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웃겨서 떠올랐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나요? 노구 일본어 치면 나옵니다. 노구 일본어. 네. 네. 게다가 이게 정말 연관 검색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당시 분위기가 느낌이 비슷해요. 며느리한테 아니 내가 그렇게 시아버지가 냉장고에서 콜라가 떨어지지 않게 해놔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건만 그걸 못하냐라고 구박을 하고 이 되게 옛날 우리 드라마에 자주 나오던 건데 이렇게 막 들어와요.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서 뭐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안방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켓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주고 아 몰라 배고파 밥이나 줘 이러면 아 네 이러고 이제 가서 이 정말 딱 요새 우리가 보면은 참 그쵸 너무 옛날이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벌써 불과 몇 년 전인데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는데요. 먼저 1부는 책의 10장까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도남동 후배집에 놀러갔다가 예전 첫사랑의 집인 기와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50년 전으로 회상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집 옆으로 이사온 친척집이자 그 남자네 집, 그 둘은 바로 먼 친척 관계인데요.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주인공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상인 군인이었던 그 남자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둘의 사랑은 흐지부지 되고요. 주인공은 미군 부대에서 알게 된 전민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에는 시집살이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시어머니는 무당을 위해 돈을 바치기도 하면서 가족의 안녕을 기도하기도 하고요. 주인공은 힘든 시집살이지만 그 안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첫사랑과 만나다가 전쟁이 끝나고 흐지부지 하다가 미군 부대에서 만난 전민호와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동료 사이였던 거죠. 네, 동료 사이인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원래 직업이었던 은행원으로 돌아간 전민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네. 이 장면에서 네. 전민호가 어떻게 보면 중매? 어떻게 보면 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나는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했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아 그게 선이에요? 저는 선처럼 느껴졌어요. 선은 아예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누군가 다리를 네. 놔줘야 선인 거 아니에요? 나 선짜리 나왔어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왜 꺼냈냐면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줄임말 써야 돼요. 자만추. 네. 노니 씨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만추와 입만추. 인만추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니 씨는 그러면 여기서 이 전민호란 사람이 인만추라는 거죠. 네, 저는 입만추로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나이도 있잖아요, 전민호는.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돼. 전민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상대를 보다가 아,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조건에 딱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어필을 하죠. 나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주인공의 입장에서도 전민호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건이. 사람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난 거라기보다는 조금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건을 보고 만나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조건을 보고 만나면 그건 인위적인 인만추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거 자만추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일단은 저는 이 자만추와 입만추의 경계는 내가 이 사람을 알았느냐, 원래. 내 지인이냐, 네. one of my 뭐라 그러죠? 여기서 저희 네. 짧은 영어가 네, 드러나는데 아무튼 뭐 지인이냐, 네. 아니면은 나랑 한 번이라도 이렇게 면을 트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얘기하기 전부터 그냥 서로 대화를 좀 한 사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직장 동료였고, 전민호와. 그래서 이거는 입만추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깝다.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그런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조건을 보고 덤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챈들러 씨는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지점은, 그러니까 이 둘이 그냥 직장 동료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저 사람이 꽤 괜찮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세팅 자체는 저는 자만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나의 조건을 어필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둘이 막 이야기를 트고 가까워진 계기는 취업 청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하면서 이 사람의 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혼자 그냥, 여기서 주인공 혼자, 집이 꽤 괜찮네? 일단 은행원이지? 맞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집도 괜찮네? 시어머니 이 정도 같이 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을 한번 꿈꿔볼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계획된 거 아닌가요? 계획이라기보다는. 계획을 할 거였으면, 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다리를 놔야겠다. 내가 먼저 취업 청탁을 제안해볼까? 그 자리에 혹시 뭐 누구 꽂을 사람 없어? 내가 꽂아줄게요. 하면서 했다면은, 그나마 좀 인위적인 의도된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뭔가 점점 그 사람의 결혼할 만한 매리업을 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살살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뢰 연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네. 아닌가요? 뭔가 연애를 그냥 이렇게 재밌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은 내가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 정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아니 갑자기- 이거는 지금 아니 아니, 책을 한번 다시. 저희가 뭐 또 갑자기 프로가 돼버렸네요. 네. 네, 한번 저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계속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야. 이런 점에서는 뭔가 되게 입만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자연스럽게 결혼했으면 이런 일은 잘 없었을 수도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가 이렇게 급격히 어떤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때는 이제 시집살이가 당연한 거였으니까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문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끔찍하네. 적응을 어떻게 해. 요 심리 상태가 길게 자세히 시대적 배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건 역시나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박수무당. 네. 되게 좀 막 역겨움까지 느껴요. 이 주인공은. 또 그 주인공의 집에서는 이런 미신 같은 거를 절대 안 믿는 그런 자기는 족보 있는 집안이다. 이런 거는 중인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이러면서 되게 좀 무시를 하는 것도 있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미신 한번 저희가 뭐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뭐 나는 무교다 이런 거 한번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미신. 노니 씨 믿으세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네. 어떤 것도 믿지 않는 편입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전 다리를 떱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좋다. 빨간색 이름 씁니다. 아니, 사실 뭐 다리 떨고 빨간색으로 이름 네. 쓰긴 하는데 저는 미신을 믿어요. 저도 믿거든요. 네, 되게 저는 사소한 미신이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박준 작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준 작가가 이제 마음의 폐허라는 산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을 많이 믿고 지냈는데 예를 들면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런 말은 내가 누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까운 내 옆 사람 말은 내가 의심을 하는 거죠. 못 믿고. 그럼 혹시 두 분이 믿는 네. 그럼 딱 지금 생각나는 미신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꿈에 관한 건데 네. 뭐 꿈에 뭐 뱀이 나오면 뭐다.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고 나면은 제가 일단 해몽을 검색을 하죠. 뱀 꿈 뭐 이런 거, 불 꿈 이런 거 검색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꿈 해몽도 사실 미신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에 관련된 그런 미신을 좀 많이 믿죠. 저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뭔가를 잔뜩 믿어요. 자질구레한 걸 잔뜩 네. 너무 믿어요. 너무 많아서 쿨하지 네. 못해요.
근데 저도 뭔가 무당, 점괘나 타로 이런 건 안 믿죠. 저도 이런 쪽은 좀 안 네. 믿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잘한 것들?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전해지는 것들? 그렇죠. 이런 어른에게 네.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죠. 네. 네, 그 다음 제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그 남자네 집이라는 소설 분량에서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장면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이게 저는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박완서 작가가 왜냐면 시집에 갔는데 이 시어머니 요리 때문에 아예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왜냐면 이 집이 먹고 네, 사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먹는 게 목숨을 가장 걸어야 되나? 네. 먹는데 목숨을 거는. 네, 뭐든지 잘 먹어야 되고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먹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이런 분량이 꽤 상당하거든요. 시어머니 요리쇼가.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요리가 생기곤 하는데 이거 좀 약간 잠깐 쉬어가는 느낌에서 네. 시어머니 요리 중에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뭔지 한 번씩 꼽아볼까요? 저는 여기서 굴비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굴비를 시장에서 사서 집에서 직접 말려요. 네,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요즘 생각엔 좀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게 굴비는 그러니까 조기를 중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말리면 그게 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아 굴비 비싼데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한번 이 먹어보고 질문의 싶네요. 연관 검색어네요. 네, 저는 이 민어를 동대문시장에 사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끓여 먹거나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전 특히 이 민어회가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민어가 되게 고급 생선이고 그리고 흰살이라서 냄새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여름에 회는 잘 안 먹는데 저는 여름만 되면 회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민어회가 가장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밀전병이요. 음. 여기서 무슨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만든 밀전병은 밀가루와 소금과 기름이 결합한 맛 이상의 맛이 났다. 우리 또 소금이랑 기름이 결합하면 어떤 맛이 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맛있죠. 네. 씹힐 맛의 특이함 때문일까? 손맛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시어머니의 밀전병 맛에 거의 경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제가 지금 더 끌리는 이유는 요새는 뭔가 이렇게 한 상 이렇게 딱 먹고 다 먹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맥주 안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는 자잘자잘한 것들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뭔가 계속 이 짭짤한 맛이 자꾸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하네요. 캔들러 씨가 이제 슬슬 네. 살이 찌려고 하시나 봅니다. 이미 올랐죠. 더 오르려고 지금. 그게 저도 한때 진짜 짠 거를 지금도 짠 걸 좋아하는데 네. 항상 그래서 뭔가 항상 부어 있고 그렇죠. 살도 많이 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급식으로 이렇게 뭐가 나오면 항상 쌈장이 뭐 고기가 네. 나오면 쌈장이 네,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밥 비벼 먹었어요? 그때 쌈장 그러니까 고기 없이 그냥 쌈장이랑 밥을 비비면 이게 벌겋게 되잖아요. 그걸 네. 맛있다고 먹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애들이 막 이상하다고 얘.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냐면 네. 짜니까. 맞아요. 짠 게 최고죠. 네. 네, 근데 여기 책에서 주인공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뭐 무당을 이제 간다거나 뭐 이제 요리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약간 기존에 본인의 친정집에서 하던 거랑 다른 부분이 많아서 좀 시집살이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제 상대방의 어떤 문화 이것만은 못 맞춰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걸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둘이 살면 언제나 이 타협의 여지는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저는 술이요, 술. 강제적으로 마셔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로서방 한잔 네, 해야지. 노서방 하고 이것도 이제 못하나? 네, 약간 저는 살짝 걱정인 게 만약에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네. 밥 먹을 때마다 반주하거나 아니면 이게 주량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특히 그 맥주를 마시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네. 또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소맥이지. 그쵸. 혹은 빨간색이지. 빨간 두꺼비 뭐 이런 거를 드시니까 요즘에 또 소주값도 올랐는데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드시고. 시사를 짚어주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소주가 가장 걱정입니다. 네, 저는 아침밥. 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아침을 안 먹니? 어서 나와.
이것도 끔찍한데 6시 반에 이게 깨워가지고. 만약에 네. 어쨌든 지금 이 세팅에서 이 주인공이 더 끔찍한 거는 그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시집살이라는 게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말을 받고 어쨌든 제가 그거 해야 되네요. 장모님이 혹은 장인어른이 아니 지금 임서방 아침 안 하고 뭐 하나? 새벽 5시에 아침엔 국이 있어야지. 밥도 한 4찬, 5찬 나와야 되고. 샌드라 씨는 지금 아침 드시나요? 저 안 먹어요. 저도 이거 왜냐면 엄마 이 방송을 들을 일은 없어요. 어머니가 좀 그래요. 아침에 꼭 먹어야 된다. 아. 근데 전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침밥을 준다. 주긴 줘요. 네. 회사에서 아침밥 줘요. 주는데 내가 회사 가서 먹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이제 맨날 회사 가서 먹는 줄 알고 집에서는 그냥 나와요. 하지만 회사 가서 안 먹죠. 그죠. 아침은 잘 안 먹죠. 노인 씨는 아침 드시나요? 저는 항상 먹습니다. 오. 이게 그냥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큰일 날 생각을 안 사람이네. 해봤네요. 그냥 어떻게 저도 부모님이 아침밥은 꼭 네. 먹어야 된다 이래서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다닐 때는 먹었고 그게 약간 당연시 되고 버릇이 되다 보니까 하루 3끼는 꼭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럼 두 분은 하루 2끼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아침밥 먹는 게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본인이 뭐 알아서 먹으면 뭐가 그죠. 문제겠습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챙겨 먹고 네, 나가면 맞아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누군가가 아침을 해달라. 그걸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아침은 무조건 늦자. 잠. 네. 아, 늦잠 자는 날. 네.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뭐 여보, 우리 꼭 등산 가야 돼. 여기도 노서방이네? 노서방, 이보다 뭐 하나? 우리 아침에 관악산 올라가야지. 아, 힘들 것 같습니다. 가긴 가야죠. 근데 또 이제 산 같은 거는 또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아. 그 분야라 뭐 가는데 맞아. 산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아니면 뭐 아침마다 뭐 로서방 조기축구 나가지. 이러면. 그런 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요일은 그거잖아요. 다음 날이 월요일이니까 뭘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그래서 꼭 아침만큼은 꼭 잠으로 근데 사서 하고 만약에 싶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저희가 강압적인 지금 상황에 놓여 놓은 건데 만약에 음. 자식들이 아빠 이제 일요일이야. 우리 아침부터 나가서 놀자. 놀이터 가서 운동장 가서 축구하자 아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다 같이 저뿐만 아니라 다 나가주지 않을까요? 아, 나가준다. 같이. 애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라면 나갈 수 있다. 아침에. 네, 그럴 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 지금까지 책 10장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